무한 전월세 갱신권이 생기면은 이거는 매매 시장이 실수요자는 앞으로 집을 못 사는 세상이 된다는 건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걸 생각을 못 하는데 그런데 이거 이미 폐기된 거 아닙니까? 폐기된 거 아니에요. 폐기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마 뭐 왜냐하면 나중에 다른 또... 성격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발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비슷한 걸 계속 발의할 때 어떻게 막을 거예요? 문재인 정부 끝나는 2022년 5월 달 그때 가면은 고가주택 한 채를 팔잖아요. 저가주택 10채 이상을 샀어요. 10.2배가 돼가지고 네. 양극화가 그때 엄청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는 양극화가 줄어드니 아니요. 계속 진행돼요. 계속 진행돼가지고 11월 말 기준으로 10.9배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고가주택 한 채 팔면 저가주택 11채 가까이를 살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전문가이시죠. 아기곰님 모시고 지금 뭐 시국이 참 시국이니만큼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부터 앞으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이제 연말에 또 야, 항상 예. 이렇게 모시는 것 같아요. 예. 보면은. 근데 또 이게 모시기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중간에 지금 또 이렇게 막 상황이 이제 많이 변했죠? 엄청난 또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아마 예. 지금 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지금 걱정들도 많고 또 내년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지금 뭐 다들 뭐 고민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예, 그러실 그래가지고 겁니다. 참 뭐 민감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정치적인 얘기라기보다는 어떤 정책적인 거, 네, 시장의 방향 이런 것들 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지금 뭐 아주 정치권이 뭐 지금 격변의 상태긴 한데 이 상태가 이 부동산 시장에 뭐 어떤 미치는 영향 이건 뭐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이런 정책 변혁기에는 모두가 조금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팔 분도 지금 파는 게 맞나 하고 고민을 하실 거고요. 사실 분도 이 상황이 어떻게 좀 방향성이 정해지면은 내가 움직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 거로 보여요. 그러니까 팔 사람도 적어지고 살 사람도 적어지고 특히 이제 살 사람들이 많이 적어지니까 팔 분들은 팔려고 해도 못 파는 경우도 이제 많아질 거고요. 그래서 거래 절벽이 지금보다 더 심화될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뭐 기사를 봤더니 뭐 하루에 한 10건 정도 거래된다 아파트가 서울 아파트 뭐 이런 식으로 뭐 아주 급감한 것 같은데 사실 뭐 지금 뭐 집 사고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관심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확실히. 그렇죠. 관심이 다른 데 넘어갔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은 오히려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팔아야 되는 분들은 이게 사는 사람이야 뭐 기다릴 수 있지만 파는 사람들은 뭐 어떤 사정이 있으니까 파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 입장에서는 뭐 금매라도 막 던져야 되는 뭐 그런 약간 좀 압박감이 좀 올 수도 있는 건가요, 이게? 근데 이제 팔아야 되는데 이제 사는 사람도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가격에서 물론 내가 그동안에 많이 이익을 받고 또 그다음에 지금 못 팔면 세금에서 굉장히 이제 손해를 본다. 예를 들어서 일시적 일가구 주택이라던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니면 여러 채를 팔아야 되는데 빨리 안 팔게 되면 양도세 합산과세가 된다던가 이런 분들은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손해가 나는 건 상각에서 손해되면 팔지 말아야겠지만 지금 자기가 생각했던 이 규모에서 조금 줄더라도 이제 파는 게 좋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어차피 이 투자라는 거는 세금까지 계산해가지고 세후 수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지금 뭐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뭐 뭘 집을 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반대로 뭐 보면은 역설적으로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다. 어차피 살 사람이었다면 투자라는 게 보통 이제 지금 현재 완전히 다 이렇게 안개가 다 거치면은 나는 안개가 다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가겠다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다른 차 나보다 차가 더 저기 속도가 빠른 차 같은 건 사람들이 더 먼저 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보면은 그게 약간 리스크를 갖고 내가 조금 안개가 끼지만 출발해. 근데 잘못하면 안개 낄 때 출발해 사고 날 수도 있지만은 딴 사람을 내가 갖고 있는 차가 딴 사람이 갖고 있는 차보다 속도가 느려. 그러면 나는 안개가 완전히 거쳐지면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내가 리스크를 갖고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뭐 기회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사실 막상 사려고 하시면 지금 불안한 게 너무 많잖아요. 특히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진짜 정권 교체가 막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지금 이제 국회도 이제 현재 야당이 이제 장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야당 대통령이 나오면 이제 과거처럼 이제 법 바꾸면 바로 적용되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되니까 이제 시장의 변수가 좀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 매수를 마음 먹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이제 리스크하고 가격하고 반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가 커지면 이제 가격이 조금 낮아지고 왜냐하면 파는 사람도 겁을 먹고 사는 사람 줄어드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 수익이 더 커질 수 있는 찬스가 오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그 리스크가 없어지면 그만큼 파는 사람은 내가 왜 이 가격에 팔아 더
높은 가격에 팔아야지. 그렇죠. 지금 8억까지 실거래가 됐으면 나는 8억 2천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싼 매물이 없어지고 더 비싼 매물밖에 없고 이제 그게 망고의 진리예요. 그래서 IMF 때는 이거보다 더 심했죠. IMF 때는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거로 사람들이 생각해가지고 누가 집을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봐가지고 타임머신 있어가지고 과거로 갈 수 있다면 IMF 때 만약에 본인이 돈이 있다 그러면 집을 당연히 샀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 IMF 다시 오면 난 투자를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는데 근데 그거는 지금 미래를 알고 결과론적으로 얘기한 거지. 그 당시로 그분이 그때 투자 안 했던 사람 다시 과거로 가잖아요. 절대 투자 못 해요. 그건 그분이 갖고 있는 습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때 뭐 금리가 뭐 17% 20% 막 이렇게 뭐 올라갔었던 거. MMF 기준으로서는 최고 30%였고 제일 낮을 때가 20%라 가지고 평균 25%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사실 뭐 집을 산다는 게 쉽지 않은 거니까. 그 지금 이제 이 시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투자의 기본 원칙이 대중이 있는 곳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대중보다 한 발짝 적어도 반 발짝을 앞서야지 그 수익을 낸 거고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뭐 최근에 이제 뭐 그 법안이 폐기가 되긴 했지만 뭐 무한 뭐 전세 갱신법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뭐 이제 전월세 가격을 이제 정해주겠다 위원회가 이런 식의 그 정책이 예전에도 한번 뭐 얘기들이 나왔지만 요번에 또 새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좀 듣다 보니까 더 매수나 뭐 매도에서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정책이 막 그런 식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은 시장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시장이 상당히 왜곡되죠. 그러니까 이제 무한 전세법 같은 경우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마디로 시겁했잖아요. 그게 생기면은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그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서 굉장히 큰 혼란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시간을 거슬러 가지고 2020년 7월에 그 임대차 보호 입법이 생겼지 않습니까? 전월세 상한제하고 그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그 후로 상당한 부작용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많이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전세 사기 문제도 그때 씨를 뿌린 거예요. 잉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이런 게 문제가 뭐냐면은 시장의 매물을 줄이는 거예요. 시장의 매물을 줄여요. 그래서 매물을 줄이니까 시장의 매물이 옛날에 100개가 나오면은 계약갱신권을 쓰는 사람이 만약에 최소 60명이다라고 하게 되면 많을 때는 이제 75%까지 갔거든요. 평균 60%가 갔다 그러면은 옛날에 비해서 매물이 옛날에 100개 나왔던 게 40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러면 찾는 사람 전세를 찾는 사람도 옛날에서 100명에서 40명 줄었을 거 아니냐. 맞아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는 100명에서 40명이 줄었는데 그거는 전체 얘기고 그 안에서 인구 이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에서는 우리가 2016년 12월부터 인구가 줄고 그다음에 수도권은 인구가 계속 늘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몇십만 명이 이제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사를 온 사람은 집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을 구해야 되는데 집이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적게 나온 옛날에는 100개 나왔었는데 지금 40개밖에 안 나오는 그 집을 갖고 그다음에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전세가가 뭐 정말 역사상 뭐 최고치 정도로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게 2020년 8월 이후라고요. 그게 물론 그때는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던 것도 있지만 전월세 상한제도 그 영향인 거예요. 중간에 전세 매물을 줄여서.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만약에 이제 요번에 같이 무한전세법이 되면 뭐냐면은 기존의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는 계약갱신 청구 같은 경우는 한 번밖에 사용 못 하잖아요. 그럼 4년 후에 그게 이제 해소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세팅되고 다시 시작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세입자는 계속 살 수 있어. 자기 집에. 계속 살고 있으니까 매물이 계속 안 나오는 거고 그러면은 시중에는 매물이 40%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적은 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전세값이 이중으로 형성되는 거죠. 새로 나오는 전세값은 부르는 대로 그냥 호가로 갖고 경쟁률이 뭐 20대 1 뭐 이렇게 되는 거 경쟁. 살기 좋은 동네일수록. 수요가 실수요가 늘어나는 지역. 주로 이제 수도권이겠죠. 그러면 실수요가 줄어드는 지역은 이제 그런 현상이 안 벌어지고 그런 왜곡 현상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양극화나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더 나가서 이제 매매 거래가 올스톱이 되죠. 그 언론이나 이런 데서 그걸 지적하는 분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상하게 신기하게 이게 그 전월세 무한 갱신권이 생기게 되면은 매매 시장이 거의 올스톱이 돼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들어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 나 지금 전세를 끼고 딴 데 살고 있어. 그러다가 이제 나도 돈도 모으고 주거 안정을 해야 되니까 나 이거 전세금 빼고 그다음에 대출 좀 받아가지고 내 집을 사야지라고 하는데 매물이 있어야죠. 왜 매물이 없냐면 기존 집은 다 세입자가 차지해가지고 안 팔어. 그러면 그 집에서 세입자 내보내고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세입자가 계속 계약갱신권을 쓰고 있거든요. 계약갱신권을 갖다가 무력화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들어가겠소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매수자는 그게 안 통해요. 매수자가 그걸 통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최소 6개월이나 2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전세 계약이 만기
되기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그 집을 사서 등기를 완전 넘기고 그렇죠. 내가 소유권을 확보한 다음에 나가시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있는 전세는 만약에 3월 31일 날 만기예요. 그러면 내가 1월 31일까지 딴 집을 가야 되는데 그럼 내가 돈이 있어요. 전세를 빼가지고 해야 되는데 100% 내가 어떤 집을 사니까 은행에서 내가 앞으로 저 집 살 거니까 100% 먼저 대출해 주세요. 은행에서 바본가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죠. 담보물도 없는데 어떻게 대출을 해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수요자는 집을 못 산다라는 게 제일 큰 건데 그걸 지적하는 언론이나 이런 건 하나도 못 봤어요. 그래서 아니 무한 전월세 갱신권이 생기면은 이거는 매매 시장이 실수요자는 앞으로 집을 못 사는 세상이 된다는 건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걸 생각을 못 하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 이미 폐기된 거 아닙니까? 폐기된 거 아니에요. 폐기된 거 아닙니다. 폐기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마 뭐 왜냐하면 나중에 다른 성격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발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비슷한 걸 계속 발의할 때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그런 시장의 혼란에 주는 법이 앞으로도 이제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혼란이 있을 거고 이 시장 경제에선 기본적으로 이제 미래가 예측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면은 이렇게 되겠다. 우리가 뭐 하면 이렇게 되겠다는 게 시장이 이렇게 미래가 보여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버라이어티 네. 막 그냥 이게 뭐가 될지 와 이게 신난다 이게 내일은 어떻게 될지 와 모레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냥 완전 게임하는 것처럼 막 뭐가 암초가 나오고 막 그런 세상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좀 이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입법부랑 이제 행정부가 이제 같은 이제 그렇죠. 뭐 일당이라면 견제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견제나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이제 순식간에 막 법이 바뀌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또 이제 소급 적용을 또 했었잖아요. 옛날에. 그런 게 좀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돈이 뭐 워낙 많이 들어가야죠 이 부동산이. 근데 여기에 전 재산에다가 대출까지 받는데 묶이면은 또 뭐 그런 이런 거니까. 막 법이 바뀌고 막 소급 적용되고 이런 것들이 걱정되니까 지금 사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드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사는 걸 이제 주저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뭐 이제 뭐 야당 쪽 그러니까 지금 뭐 진보 정권이 잡으면 뭐 집값이 올라가고 뭐 보수가 집권하면 집값이 또 뭐 이렇게 떨어지고 뭐 이런 데 그래가지고 보수일 때 집 사서 뭐 진보일 때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분이 있어서 이제 지금 산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진짜 그런 건지. 실제로 결과치가 아주 신기하게 그렇게 나오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왔는데 한번 자료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지난 30년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김영삼 정권부터 이제 집값 상승률을 갖다 나타낸 건데 김영삼 정권 5년 그다음에 김대중 정권 5년 이렇게 보시면은 이 파란 색깔, 이 푸른 색깔 계열로 본 게 바로 진보 성격을 갖는 이제 정권이에요. 가장 많이 오른 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가 가장 많이 올랐어요. 38.5%는 올랐고요. 두 번째가 문재인 정권 때 이제 38.3% 올랐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도 33.8%, 30% 이상 때 올랐죠. 그러니까 5년간 그렇게 오른 거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약간 이제 김영삼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보수적인 정권이 잡은 그 계열을 보게 되면 김영삼 정부 때는 뭐 3.2,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15.9,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는 9.9, 심지어는 윤석열 정부에는 지금 11% 떨어졌어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가 이렇게 인터넷 댓글 보면은 윤석열 정부 집값 잡으라고 뽑아줬는데 집값도 못 잡고 아니 집값이 11% 떨어졌으면 된 거죠. 어떻게 더 떨어지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통계도 찾아보지 않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거기서 보면 그래서 지금은 윤석열 정부 때는 유일하게 집값이 떨어졌다. 물론 이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 이제 그래서 이제 하여튼 집값이 떨어진 유일한 정부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보수 계열이 잡으면 집값이 지지부진하고 이제 이 진보 계열이 잡으면 이제 집값이 이제 많이 오르는데 이게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는 또 아닌 게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 때나 노무현 대통령 때나 문재인 정권 때 집값이 언제 오르냐 보면 초기 1, 2년 사이에 오른 게 아니라 거의 후반기 3년차, 4년차, 5년차 요 후반기에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도 보면은 98년부터 되는데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2023년에 이제 노무현 정권으로 바뀌었죠. 그렇게 해갖고 특히 2002년도가 21세기 들어서 가장 많이 오른 거예요. 그리고 노무현 정권도 보면은 2005년, 2006년도 때가 제일 많이 올랐고 문재인 정권에서도 보면 2020년, 2021년이 제일 많이 올랐고 그래서 보면은 그 지금 현재 보면 거의 그 이 말년 중간에서 후반대, 중후반대 이제 많이 오르는 걸 보면은 그 초기에
정책을 쓴 게 이제 악영향이 이제 몇 년 후에 나타난 그런 경향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집이 여러 채 있는 분한테 지금 집이 여러 채 있으니까 좀 하나 처분하시죠. 그러니까 왜 처분해요? 그래서 아니 지금 현재 보면 그럼 나중에 세금 문제도 복잡해지고 그럴 테니까 하나 처분하시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민주당 정권 들어오면 집값 크게 오를 텐데 왜 처분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제 그 말씀하는 거예요. 보수당 하면 집값 떨어지고 민주당 하면 집값 오르고 막 그러는데 그건 아까 이제 결과치는 이렇게 됐는데 그게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어느 정도 약간 개연성은 있지만 그게 100%는 아니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가를 보면은 이게 지 마음대로예요. 아까 보면은 이제 이게 붉은색이 이제 아까 보수 계열이라 했잖아요. 그럼 매매가 상승률은 낮았잖아요. 그다음에 파란색은 진보 계열이니까 매매가 상승률이 높았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때는 전세가가 적게 오르고 이때 전세가가 많이 올랐지만 이때는 적게 오르고 이때도 매매가는 적게 올랐지만 전세가가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이게 앞 페이지에서 보시는 매매가 상승률하고 이제 일관성이 조금 이제 떨어지는 이제 그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꼭 그거는 이 정권 탓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어느 정도 차지는 하지만은 그 당시의 경제 상황이라든가 또는 수요와 공급 이런 걸 갖다가 모두 종합적으로 봐야지 무조건 민주당이 잡으면 무조건 집값 오른다는 건 약간 그거는 억지스러운 결론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때가 뭐 예를 들어 뭐 최근이 뭐 아무래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때인데 이때는 뭐 세계 경제가 뭐 미국도 뭐 안 좋고 하니까 그때는 뭐 국제금융 리먼 브레스 사태로 해가지고 국제금융 때문에 다 빌빌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뭐 유동성도 뭐 좀 어렵고 뭐 하니까 뭐 이제 좀 이렇게 눌려 있다가 전세만 막 올라가니까 또 이제 폭발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어찌 보면 이게 시기가 이렇게 좀 어긋나면서 계속 그렇게 또 우연찮게 맞아 들어가는 게 있는 그래서 거네요. 앞 페이지에서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 때 이게 많이 올랐던 건 뭐냐면 그때 IMF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IMF 외환위기 극복으로 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늘렸거든요. 그래서 1998년하고 1999년 두 해에 거쳐가지고 통화량이 M2 기준으로 40% 이상 늘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상 이렇게 통화량이 단기간에 급증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 가치가 시중의 돈 가치가 40%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0% 정도 늘었는데 그러니까 뭐 집값 오르고 주가도 오르고 뭐 다 올랐죠. 뭐 안 오른 게 없이 다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도 사실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런 거거든요.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워낙 늘어났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집값만 오른 게 아니거든요. 이때 많이 올라서 이제 그런 결과도 있는 거지. 이분들이 꼭 그 정책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 물론 그거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아까도 말씀드린 그 영향도 조금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다른 영향이 더 크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변수를 많이 살펴봐야지 꼭 그냥 기계적으로 이제 정권 바뀌니까 집 있는 분들은 이제 집값 더 오를 거야 그러고 또 집 없는 분들은 이제 집값 떨어질 거야 그렇게 하는 거는 너무 단순한 생각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대선을 막 또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새로 대통령 뽑는다고 치고 그러면 이때는 과거로 치면 지금 어떤 좀 위치라고 봐야 되나? 왜냐면 지금도 이제 지금 저기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말기하고 비슷하죠. 박근혜 정부 그 2016년하고 지금 비슷한 거죠. 그때 막 2016년에 겨울에 막 탄핵하고 막 복잡했잖아요. 정치적으로 약간 복잡하다고 그다음에 이제 2017년 들어와가지고 이제 5월달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죠. 그래서 보면은 그 혼란이 지속되다가 뭐 지금하고 굉장히 상황이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조금 나오긴 했었었는데 그때 근데 뭐 지금만큼 공급 부족한 건 아니었어요. 지금만큼은 아니었고 지금은 역대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공급이 부족한. 그리고 그때도 전세가 막 좀 올라가고 있었고 지금도 약간 전세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 약간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이거네요. 그러면은 무주택이신 분들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때 타이밍이면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무주택자는 이런 거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물론 사람이니까 안 쓸 수는 없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타이밍을 보통 이제 많이 잡거든요. 내가 제일 쌀 때 사가지고 제일 비쌀 때 팔아야지 투자 수익을 거둬야지 이제 내가 여태까지 안 산 거는 그렇게 비싼 거 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쌀 때를 기다리는 거야 이제 그런 생각 갖고 계속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타이밍보다는 내가 더 좋은 입지에 좋은 매물을 잡는 거 그게 더 커요. 그러니까 이제 IMF 직전에 제일 집값이 비쌌어요. 그러니까 1997년 10월이 집값이 제일 비쌌고요. 그다음에 IMF 직후 IMF가 한참 지나가는 이제 1998년 11월이 집값이 제일 쌌어요. 그러니까 IMF 직전부터 이 직후까지 1년 동안 1년 동안에 보면은 그럼 사람들이 보면은 IMF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이때 사는 게 당연히 집값이 제일 싸죠. 당연히 쌉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을 하죠. IMF가 다시 터지면은 내가 그러면은 이때 안 사고 내가
1998년 11월로 타임머신 가가지고 세팅해가지고 글러가서 살 거야라고 하는데 뭘 살 거야라는 것에서 공부를 하나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껏 가서 사면은 뭐 자기가 아는 동네, 자기가 자라난 동네, 자기 그 부모님이 집 갖고 있는데 그 집 옆에 또는 뭐 자기들 형제 자매들 많이 사는데 처갓집 많이 사는데 10년 동안 다니는 교회 옆에 아침에 새벽 기도에 가야 되니까 그런 데만 사는 거예요, 엉뚱하게. 근데 그게 우연히 이제 투자 가치 있는 데 사면은 좋지만은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선 이상한 얘기 할 거 그러면 여러분이 검증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KB금융행 보면 시세표가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1998년 11월에 제일 싼 시점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지역별로 나오잖아요. 투자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데. 투자 가치가 좀 떨어지는데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거기 갖고 계신 분 반발하니까. 그런데 갖고 계신 분은요, 투자 수익이 물론 올랐어요.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그런데 사는 것보다 아까 제일 비쌀 때 제일 비쌀 때 정말 타이밍 상으로 가장 멍청하게 사는 거죠. 그럴 때 지역으로 가면 서울 같은데 뭐 서울 같으면 핵심 지역. 그런데 산 사람은요, 제일 비쌀 때 서울 산 사람이 제일 쌀 때 아까 같이 약간 입지가 떨어진 데 사는 것보다 수익률이 2배 이상 커요. 상승률이 2배 이상 차이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타이밍 잡으려고만 제일 쌀 때 잡으려고만 노력하는데 그걸 잡으려고 딴 공부를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여기가 오르는 데는 오르는 이유가 있고요. 떨어지는 데는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싼 거는 비싼 이유가 있고 싼 건 싼 이유가 있어요. 내가 잘 몰라 그럼 공부를 하세요. 내가 모르는데 자기가 몰라 그러면 이건 투기꾼 때문에 그래 라는 거는 나 바보야 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기가 비싸면 비싼 이유가 있고 왜 많은 사람들이 바보같이 저렇게 집값 비싼 데다가 확 집을 살까. 저건 다 바보고 나만 똑똑한데 저 사람들 바보야 라는 건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에요.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고 싼 건 싼 이유가 있고요. 오르는 건 오르는 이유가 있고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원리를 갖다가 본인이 공부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그럼 내가 이번에 타이밍 놓쳤으면 이런 패턴이 다음에는 어디서 나타날까. 이걸 갖다가 생각을 해가지고 투자를 해야지. 그걸 자기가 고집 부려가지고 내가 지금은 여기가 제일 싸지만 언젠가는 제일 좋을 거야 라고 계속 우긴다 그러면 그건 좋은 선택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무주택자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1주택을 가지고 있으시거나 뭐 2주택이신 분들 뭐 1주택자들도 최근에 뭐 대출 규제가 있어서 그렇지 그전에는 막 갈아타기 하면서 막 계속 키워간다 뭐 이런 얘기들 하셨었고 뭐 이제 앞으로 뭐 좀 길게 보면 금리도 좀 내려갈 것 같으니까 지금 사야 될 것 같아 하면서 막 갔던 분들 많거든요. 뭐 다주택자분들은 지금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지금 뭐 바뀐 거잖아요. 아니 바꾸기 전에도 제가 이제 뭐 연말 같은데 이제 특강을 좀 진행을 하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올해도 말씀드렸는데 다주택자는 좀 주택을 처분하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 세제상으로 워낙 다주택자가 불리한 상황이 돼버리고 그다음에 시장 상황이 양극화를 치솟기 때문에 지금 다주택자라는 거는 똑같은 돈도 갖고 여러 군데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조금 안 좋은 것들은 좀 처분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좀 더 똘똘한 거로 갈 준비를 하시는 게 낫지 주택수를 지금 상황에서 늘리는 거는 조금 좋은 선택은 아니다. 주택수를 줄이는 거다. 이거는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그거는 지금 현재 현행 세법 하에서는 다주택자한테 워낙 불리하기 때문에 또 경제 상황에서는 워낙 불리하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다주택자, 그러니까 주택수를 많이 갖는 거 그거는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고민이신 분들이 아마 그런 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가 이제 다 아는데 가려고 딱 봤더니 그 내가 가고 싶은데 또 이미 또 막 올라버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또 똘똘한 채는 또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금방 반등해 버리고. 근데 지금 이걸 잡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을 아마 또 하실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오른 거니까 옛날 가격 다 무시하고 거기가 이렇게 비싸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상대적으로 그러면 그 중에서 덜 오른 걸 저걸 해야지 이 가격은 시장 가격은 나 다 무시하고 이거는 투기꾼들이 만든 거고 이거는 뭐 나중에 등기도 안 하고 뭐 취소할 거고 그래서 엉뚱한 얘기를 가서 자전거래 뭐 자전거래고 뭐 분여회가 담합회고 이제 그런 것만 믿고 그러면은 평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보면은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 얘기가 20년 전에 똑같은 얘기를 사람들이 했거든요. 그분들은 20년 전에도 집을 못 산 사람은 10년 전에도 못 사고 지금도 이제 못 사는 이유가 다 그런 건데 그래서 그걸 보고 상대적으로 적게 오른 거. 그러니까 떨어진 게 아니라 옛날보다 집값은 시간이 흐르면은 오르게 돼 있어. 그럼 저 사람 이제 부동산 불패주의자구나라는데 집값이 오르는 원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왜 오르냐면은요. 그래서 하락론자들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해요. 10년 후에 짜장면값이 오를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르죠. 이런 거예요. 하락론자들은 그럼 오르죠. 그럼 왜 오른다 생각해요? 밀가루값 오르고 뭐 주방장 인건비도 오르고 그게 왜 오르겠어요? 물가가 오르니까 그런 거죠. 바로 물가가 오른다는 게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돈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가치가 왜 떨어지나요?
돈을 많이 풀니까는 거죠. 어떤 섬나라에서 사람이 100명이고 돈이 100억 원만 있어요. 그러면 1인당 1억 원씩 있는 거잖아요. 근데 10년 후에 사람은 늘지가 않는데 인구는 그냥 100명인데 우리나라 지금 인구 안 는다며요. 사람은 100명인데 통화량을 갖다 200억으로 늘리려면 한 사람당 2억 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땅 규모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섬나라의 땅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땅 한 평당 가격이 옛날에 1억 원이었다면 지금 땅 한 평당 가격이 2억 원 되는 게 자연스러운 경제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집값은 통화량 증가에 비례를 합니다. 이게 아주 신기한 게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이렇게 표 같은 거 다 보여드리는데 미국 같은 것도 아주 신기해요. 통화량 증가 그래프하고 집값 상승 그래프하고 똑같아요. 네, 그게 보면은 그게 시중에 돈이 얼마나 많이 풀리느냐. 돈이 많이 풀리면 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집값이 많이 오르고 돈이 적게 풀리면은 돈 가치가 오히려 지켜지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집값이 상대적으로 덜 오르고 이제 이런 상관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통화량이 더 늘어날 건지 줄어들 건지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는 이제 한국은행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표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결국에 이제 돈 가치가 떨어진 거지 이 집은 어찌 보면 그냥 있는 그렇죠. 건데.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자는 본전이에요. 네. 본전입니다. 그냥 자기가 통화량이 2배 늘으면 집값 뭐 수익률이 2배 오르고 그거는 그냥 평균적인.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방어했다 정도인 그렇죠. 거지. 뭐 이제 뭐 다주택을 하거나 뭐 다른 투자를 하셔야지 사실 뭐 1주택자도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10년 동안에 우리나라는 통화량 증가가 딱 2배씩이에요. 아주 신기해요. 그러면은 내 돈 가치가 이제 반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내 자산이 10억인 사람은 10년 지나면 20억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근데 이제 집값이 지난 10년간 보면은 집값 상승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한국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경우 보면 투자 수익률이 더 높죠. 네. 그러니까 뭐 2배 되겠죠. 그렇죠. 주식 같은 경우는 5만 원짜리 주식 6만 원 되면 상승률이 20%고 수익률은 20%지만 집 같은 경우는 5억 원짜리가 6억 원 되면 상승률이 20%지만 그 5억 원짜리 집을 살 때 내가 3억 원 정도 전세를 끼고 사기 때문에 내 돈을 2억 투자하고 그다음에 1억 오르니까 수익률은 50% 되는 이런 게임인데 그 수익률이 보면은 전국 평균으로 하게 되면은 지난 10년간 105%예요. 내 자산을 모두 그냥 아파트에 몰빵을 했다. 단독주택이나 빌라 이런 거 말고 아파트에 투자를 했다라고 만약 지역이 있다 그러면 전국 평균이라는 지역에다가 거기다가 내가 투자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10억 있는 사람은 20억 5천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그거는 평균적인 거고요. 수도권은 150%예요. 그러니까 내가 10억 원을 투자했다 그럼 그 사람이 25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전국 평균이라는 건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평균이잖아요. 네. 근데 수도권이 150% 수익을 거뒀는데 전국 평균이 105%다? 그러면 지방은 그보다 훨씬 낫다라는 얘기죠. 지방은 한 60% 그 정도밖에 된 거죠. 60하고 150하고 평균이 105니까. 그러니까 지방은 수익률이 60%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다가 투자하는 거냐에 따라서 확 다른 거죠. 물론 앞으로도 지방은 안 오르고 수도권 많이 오른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때 이명박 정권하고 박근혜 정부 때는 지방이 더 많이 올랐어요. 그때는 난리였죠. 네, 이때 수도권이 많이 오르고요. 이때 지방 많이 오르고 또 수도권 많이 오르고. 네. 그래서 보면은 이때도 수도권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딱 맞지가 않아. 그때 보면은 진보 계열이 하면 수도권이 많이 오르고 지방 떨어진다 이제 그다음에 보수 정권 하면 지방이 많이 오르고 수도권 떨어진다는데 현 정권 들어와서는 여기서 보면 수도권이 더 많이 오르잖아요. 이때는 수도권이 많이 오르고 이때는 지방이 많이 오르고 수도권이 많이 오르고 그런 거니까 그때 상황이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 자기가 잘 시장 상황을 잘 파악을 하고 투자하게 되면은 자기 돈 가치를 이제 좀 방어할 수가 있는데 방어하거나 또는 평균적으로 더 키울 수가 있는데 가만히 있거나 그러면 이제 자기 돈 가치가 점점 녹아나는 거죠. 그러면 방금 전에 이제 아기곰님께서 말씀해주신 뭔가 이제 지금은 뭐 어떤 규제나 정책 같은 게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한 채로 합쳐야 된다. 이 기조가 사실 꽤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최근 정권에서는 다 이제 수도권 서울이 막 올라갔는데 이 규제가 당분간 좀 갈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풀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느 정도? 왜냐면 지방이 너무 지금 힘드니까. 높지 않아요.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적은 게 아니라 굉장히 적어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양극화가 벌어진 거는 이제 문재인 정권이 이제 그 부동산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정권이 바뀌는 이제 그 단초가 되었는데 문재인 정권이 잘못했다라고 보는 거는 보면 집값 오르는 거는 그건 약간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거예요. 아니 나만 올랐어? 지금 다른 나라 다 올랐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다 올랐거든요.
한국만 오른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세계적으로 통화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늘어난 거고. 그래서 집값이 많이 오른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양극화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양극화가 크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2017년 5월이죠. 2017년 5월에 고가주택 한 채를 팔면은요. 저가주택 5채를 못 샀어요. 아파트 기준으로. 5배가 안 됐다는 거네요. 5배가 안 돼요. 4,70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고가 아파트 한 채 팔면은 저가주택 5채를 못 샀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끝나는 2022년 5월 달 그때 가면은 고가주택 한 채를 팔잖아요. 저가주택 10채 이상을 샀어요. 10.2배가 돼가지고 양극화가 그때 엄청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는 양극화가 줄어드냐? 아니요. 계속 진행돼요. 계속 진행돼가지고 11월 말 기준으로 10.9배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고가주택 한 채 팔면 저가주택 10채, 11채 가까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고가주택하고 저가주택하고 이렇게 양극화가 벌어진 걸 이것도 못 막냐? 못 막죠. 어떻게 막아요? 이거는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되는데 행정부만 바뀌지 국회가 안 바뀌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취득세라든가 종부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양극화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앞으로도 취득세라든가 종부세라든가 이런 거 문제가 강화되면 강화됐지 완화될 가능성이 더 적잖아요. 만약에 정권이 행정부도 이제 진보 계열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그러면 지금 양극화가 앞으로 더 나가는 거지 더 심화되는 거지 양극화가 줄어들어 가지고 소위 이제 키 맞추기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는 조금 멀다. 사실 그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집값 상승률 보면 다른 나라들이 더 높은 데들도 많았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양극화 개념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이제 소수의 아파트들이 막 너무 올라가고 그렇죠. 좀 지방은 막 오히려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평균 내면은 낮은데 어떤 특정 지역은 막 너무 높게 올라가 버리니까 그때 뭐 2배, 3배 된 집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지고 뭐 이런 건데 이게 지금 해결이 쉽지는 않다. 어떤 뭐 법 개정이나 이런 게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렵다는 얘기네요. 법을 개정해가지고 그걸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지금 현재 뭐 분위기나 이런 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추구하는 거와 정반대 방향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내년도 전망이나 이런 것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선은 최근 2년은 상반기는 조금 잠잠하다가 이제 한 3월부터 쭉 올라가서 8월에 와,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가냐면서 9월에 규제하고 이게 지금 2번 반복된 상태인데 내년도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사실 약간 어떻게 보면 우연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필연인데 어떤 문제냐면은 무조건 상반기 오르고 하반기 떨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내년도 그럴까 그건 아니고 지금 현재 보면은 그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게 되면 바로 대출 규제하고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그래서 옛날보다 지금 대출 규제가 집값에 끼치는 영향이 더 심해졌어요. 옛날에는 집을 사는 주력 세력이 40대, 50대였거든요. 40대, 50대는 이제 사회생활을 한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자산 축적이 굉장히 돼 있는 상태예요. 회사 다니면서 저축을 하던가 저축을 하면서 전세를 들어가죠. 전세를 들어가면 전세가 점점 고가로 가는 거죠. 그럼 자기가 집을 살 때 전세금 빼가지고 약간의 대출만 끼면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그 의존도가 적은데 요즘은 집을 사는 주력 세력이 30대란 말이에요. 30대가 가장 집을 많이 사는 거니까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고 대출 규모도 굉장히 많이 받아야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대출을 정책 뭐 예를 들어서 특례 보금자리라든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신생아 특례라든가 이런 정책 금리를 갖다가 조금 낮춰지거나 대출이 조금 풀어지면은 30대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고요. 이런 대출을 꽉 묶으면은 30대가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2년간 그런 거죠. 상반기에서는 좀 풀어주다가 하반기에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더 빌려줄 여력도 적고 그러면 이제 대출이 너무 많아지니까 대출을 이제 약간 줄이다가 또 연초 되면은 이제 대출 그게 이제 바로 세팅되는 거니까 대출 리셋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새로 대출해 줄 수 여력이 커지니까 그다음에 대출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한 7, 8월 정도는 거의 차니까 그다음에 이제 9월부터는 줄이는 거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도 똑같이 지금도 현재 규제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연초에 또 풀린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이제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게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년엔 똑같은 현상이 이제 벌어질까 그거는 조금 사실 그거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하긴 정치 지형이 바뀔 수 있고 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대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젊은 분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좀 풀어줄 것인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그건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냥 집값을 잡자 이런 논리가 나게 되면은 젊은 분들을 이제 그 젊은 분들한테 대출 안 해주고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니까 그거는 꼭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어렵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내년 이후에 가장 큰 이슈가 이제 공급 부족이거든요. 이제 공급 부족이 2025년 1월 1일 되면 오늘부터 공급 부족이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게 시간이 갈수록 뒤쪽으로 갈수록 2025년부터는 2026년이 공급 부족이고 2026년부터 2027년이 더 공급 부족이거든요. 왜냐하면 누적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집값 상승 가능성이 2025년부터 2026년, 2026년부터 2027년이 될수록 점점 상승 압력이 더 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그런 시계열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오를 가능성이 훨씬 높은 이제 상황인 거죠.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공급을 뭐 당장 뭐 이렇게 늘리거나 할 방법 뭐 그런 건 없는 거니까. 그건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지금은 그냥 공급 부족 그냥 맞아야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집을 중국에서 수입하겠습니다. 배추가 부족하면 중국에서 배추 수입함. 마늘 부족해? 중국에서 마늘 수입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집이 부족해? 중국에서 수입하겠습니다. 이건 안 되죠. 근데 뭐 서울을 제외하고 사실 다른 지역들은 뭐 항상 말하는 게 뭐 주택 보급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뭐 100% 넘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왜 집이 부족한 거냐 그리고 뭐 매년 20만 채씩 30만 채씩 짓는데 왜 부족하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제가 클리어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집 그럼 다 똑같이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집이 부족한 거예요. 거기서 본인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농어촌 가면은 시골 가다 보면은 막 거의 부서지는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내려앉아가 거의 부서지기 일보 직전 있잖아요. 그 집까지 다 포함해가 집이 남는다는 거거든요. 본인 보고 저런 데 살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농담합니까? 뭐 나랑 장난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본인이 살고 싶은 거는 멋있는 아파트. 그런데 우리나라 아파트는 전체 주택 수의 3분의 2밖에 안 돼요. 3분의 1이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런 다 폐가는 아니더라도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문조사 해보잖아요. 신혼부부, 아직 집이 없는 이제 무주택자 신혼부부한테 당신은 어디에 살고 싶습니까? 1번 빌라, 2번 도시형 생활주택, 3번 뭐 오피스텔, 뭐 4번 아파트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아파트가 99.9예요. 근데 왜 아파트에 다 못 들어가냐?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거죠. 현실적 문제지. 그분들의 로망은 언제나 아파트 입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파트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66%밖에 안 돼요. 아직은. 아파트라는 측면에서 보면. 나머지가 이제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좀 싼 주거 형태를 많이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좀 더 자금 여력이 있고 그다음에 좀 더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은 그분들은 언제든지 아파트로 들어갈 준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파트도 뭐 오래된 아파트들 다 포함해서 뭐 나홀로 아파트 다 포함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지역별로 또 따르고 그래서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전체 주택 수 갖고 따지면은 우리나라가 2008년도에 주택 보급률 100%가 넘었거든요. 2008년부터 2007년까지는 이제 주택이 부족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집값이 안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아까 같이 정말 허름한 폐가 수준의 그 집까지 다 포함한 거고 또 지역별로 볼 때는 이제 수도권은 아직도 100%가 안 됐고 지방은 이제 100%가 넘었는데 지방이 100% 넘는 이유는 뭐냐면 농어촌 폐가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결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뭐 중고차 시장 가봐라. 중고차가 저렇게 많은데 왜 신차 가격이 올라가냐라고 말하는 거일 수도 있는 거죠. 논리죠. 이게. 신차를 사고 싶으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신차를 사고 싶은 거지 자동차가 꼭 없어서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새로운 아파트 위주의 어떤 신축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 적기 때문에 쏠림이 있을 거라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정확하게는 그렇죠. 앞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목표도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집값이 너무나 계속 올랐고 집값이 오름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자산이 대부분은 가계의 자산이 상당 부분이 이제 부동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잘한 사람은 자산이 굉장히 늘어났고 나는 집값이 안 오를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집을 안 산 사람들은 자산이 계속 쪼그라드는 그런 양극화가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자꾸만 정부에서 이제 집값을 잡는 거에 초점을 맞추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특히 국토교통부가 뭐 집값 잡으라는 그 부서가 아니잖아요. 국토교통부는 뭐냐면 국민의 주거의 질을 높게 하는 거. 주거의 질을 높게 하는 거. 그래서 그것이 재건축이 되든 재개발이 됐든 뭐 리모델링이 됐든 신축이 되든 국민들한테 과거보다는 더 좋은 주거 공간을 공급하는 거.
거죠. 집값 잡는 게 그거 하게 되면 집값을 자극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임대라도 공공 임대라도 많이 지어가지고 이제 정말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한테 거기 들어가게 한다든가 이런 정책을 쓰던가 해가지고 정책의 목표를 국민의 주거의 질, 주거 만족도가 얼마나 올라가는가 그거에 좀 맞춰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이런 지금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예. 뭐 지금 12월 중순인데 촬영일 기준으로 지금 어떤 내년도 부동산을 전망하는 거는 좀 너무 불확실하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이 좀 정해진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정치와 조금 무관하게도. 이제 그 정권이 그러면 이제 언제 바뀔 건지 네.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2월 달부터 새 정권이 들어갈 겁니다. 3월 달 들어갑니다. 5월 달 아무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 이게 하야가 촬영 될지, 기준으로는. 네. 네. 하야가 될지 탄핵이 될지 아직도 정해진 것도 없는 거고 네. 하더라도 탄핵이 쉽게 되는 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일정이 있잖아요. 몇 달이 걸리죠. 헌재에 거쳐가서 또 뭐 하고 그러니까 그거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돼야지 방향성이 좀 나오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보면 좀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그래도 좀 명확해 보이는 거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를 종합했을 때 공급 부족은 뭐 이거는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해결이 당장은 그거는 안 방법이 되니까. 없어요. 정부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네. 그거는 뭐 그냥 한 대 얻어 맞고 몇 년간 누가 들어오더라도 누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현 정부가 계속 맞더라도 공급 부족은 그냥 맞아야 되는 거고 어떤 정말 능력 있는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집을 수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봄에 씨를 안 뿌렸거든요. 봄에 씨를 안 뿌렸는데 가을에 추수를 해야 되는데 봄에 씨를 안 뿌렸기 때문에 가을에 추수할 게 없는데 그때 가가지고 먹을 쌀이 없으니까 왜 먹을 음식이 곡물이 없으니까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지금에서 어떻게 해? 타임머신 타고 가가지고 씨를 뿌렸어야죠. 근데 씨를 안 뿌린 거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우리가 맞을 수밖에 없어요. 공급 부족이라는 건 우리가 맞을 수밖에 없고. 거기다 또 빌라, 오피스텔 이런 게 그나마 좀 빨리 짓는데 여기도 이제 공급이 급감을 해가지고 인허가 착공이 또 안 되다 보니까 그쵸. 지금 쌀이 아니라 보리도 없는 약간 그런 상태라고. 볼 그래서 수 있는 아까 거라. 제가 정부에서 그걸 해결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과거 정부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그 빌라를 갖다가 구원투수로 활용했거든요. 아파트는 짓는데 3년이 걸려요. 빨리 해도 3년이 걸려요. 정부에서 인허가 내고 뭐 툭탁 해가지고 3년인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에 정부가 각성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다른 정부가 들어오든 이제 뭐 기존 정부하든 정부가 각성해가지고 야 그럼 우리가 공급 확대에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 해서 2025년에 노력을 해야 2028년도에 입주거든요. 그러면 25년, 26년, 27년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과거 정권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 빌라를 탁 넣는 거예요.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거 막. 그렇죠. 도시형 생활 때 빌라 이렇게 해가지고 세제 혜택 주고 규제를 완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6개월 만에 짓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때우는 거예요. 우선은 급한 불을 끄는 거죠. 급한 불을 끄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과거에 계속 어떤 정권이건 그러니까 계속 그런 일을 해왔어요. 그런 일을 해왔는데 지금은 빌라가 시장이 완전히 빌라 생태계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구원투수로서 빌라 시장이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까 지금 공급 부족은 그냥 우리가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 요소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뭐 예를 들어 21년 말 뭐 22년 뭐 이럴 때처럼 뭐 그때도 공급이 뭐 많지는 않았지만 이제 가격이 막 급락하는 것처럼 어떤 심리가 무너져 가지고 가격이 하락할 뭐 그런 요소나 확률은 있을까요? 지금은 가장 큰 게 이제 심리적인 요소죠. 네. 그러니까 지난 1, 2년 사이에 그러니까 2022년부터 이제 집값이 떨어졌잖아요. 22년도, 23년도. 그다음에 올해도 이제 지방 같은 거 많이 떨어졌죠. 그럴 때 집값 떨어진 거에서 보면은 사람들의 그 하락론자들의 주요 논리가 뭐냐면 미국에서 금리를 갖다가 급적 올리니까 우리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뭐 두 자릿수가 될 거고 그러면 집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집값이 떨어질 거다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너무 공포를 가졌기 때문에 그럴까봐.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그런 거거든요. 그 하락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니까 그런 이제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위축될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아마 연초에는 좀 그래도 투자 심리가 뭐 회복되기는 쉽지는 않지 않을까 지금 이 분위기에서. 그렇죠. 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지. 정리가 돼야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봤으면 그래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면은 지금 뭐 괜찮네 지금 정도 내가 좀 빨리 들어가야지라는 사람이 생길 거고 좀 더 대부분 살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모두 좀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가 될 가능성이 좀 있죠. 그리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이렇게 전국이 지금 혼란해지다 보니까 원래도 공급 부족이라서 약간 공급하겠다고 대책 발표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선은 스탑되는 거잖아요. 그쵸? 뭐 이래나 저래나 뭐 공무원들이 뭐 그거에 신경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정권이 바뀌면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 저쪽에다 요다 놔두고 새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추진력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러면은
이게 참 타이밍 참 웃긴 게 이게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하고 와 하자마자 또 이런 일이 터져가지고 지금 일기 신도시 분들도 좀 막 심정이 복잡할 것 같거든요. 이게 뭐 어떤 재개발 재건축 이쪽은 뭐 어느 정부든지 간에 좀 추진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공급 부족은 다들 알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아이러니하게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민주당 그러니까 지금 현 야당도 그때 찬성을 했거든요. 다 동의했었죠. 네,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물론 이제 본인들이 좋아서 동의를 했는지 아니면 표를 잃을까봐 그때 동의를 했는지 그건 뭐 두 번째 치고 그때 동의를 본인들이 했기 때문에 본인이 한 것 같지는 이제 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내가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는 없어도 그래도 이거 갖다가 어느 정도 한 거에서 내가 거기서 방해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추가적인 혜택은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이게 선도지구 이 지정도 사실 보면은 조금 이게 맞나 생각할 정도로 조금 이제 엉뚱한 게 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성의 근거에서 이게 선도지구를 지정한 게 아니라 자기네가 정부에서 임의로 정한 그냥 기준 그래서 정한 거거든요. 지자체 친화적 약간 이런 거 뭐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기부 체납을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비유를 하면은 그 동네에 김 씨가 많이 사는 집을 내가 지정한다. 뭐 이렇게 비아냥할 정도로 자기적인 이제 기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한번 이제 생각해 보세요. 어떤 데가 더 재건축 수익성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에서 그 지하철역에서 1.5km 떨어진 비역세권이죠. 거기 용적률 210%를 가진 단지. 그게 A 단지고요. 어떤 단지는 지하철역에 딱 붙어 있어요. 용적률은 160%밖에 안 돼. 그 B 단지.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재건축 가능성? B가 엄청 높죠. 그 역세권이고 용적률이 160% 안 되고 A라는 단지는 역에서 1.5km 걸어갈 수가 없어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운동삼아 걸어갈 수는 있겠지만 아침에 출근 시간에 어떻게 걸어가요? 거기서 용적률 210이에요. 근데 선도단지에 아까 A 단지가 되고 B 단지를 탈락했어요. 그게 지금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상관없이 그냥 재건축 실제로 되는 거하고 상관없이 일단 선도다고 해놓고 그럼 선도단지 된 사람들은 뭐냐면 야 우리 뽑았잖아. 뽑으니까 책임져. 이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혜택 주고 저런 혜택 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권이 바뀌면 그런 혜택은 안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재건축을 새로 이제 들어서는 정부라던가 기존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보면은 재건축 자체를 막을 명분도 없고 막지는 않아요. 근데 도와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까 새로운 거 뭔가 새로운 단거는 추가로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보면 아까 같이 기존의 그 재건축이나 사업성이 아니라 그냥 기존의 정부의 픽업에 의해서 된 단지들은 조금 힘들어질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워낙 또 이제 급하게 또 이렇게 그 계획이 또 이렇게 좀 빡빡하잖아요. 막 10년 안에 뭐 전부 다 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앞으로 뭐 협의할 것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뭐 이제 전국도 혼란하고 하면은 조금 기존 계획보다 좀 늘어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좀 봐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자 아기곰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부동산 투자를 잘해야지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좀 자산도 늘어나고 좀 노후 대비도 되고 반대로 부동산 투자 잘 못하는 분들은 또 이게 또 뭐 노년이 힘들고 이게 계속 몇십 년간 이렇게 반복이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분들도 어떻게든 돈 빌려가지고 빨리 지금 선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신혼집도 아파트에서 시작하면서 자가로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처지니까 에이 결혼하지 말자 뭐 이런 생각도 막 생기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투자라는 게 꼭 뭐 부동산만 있는 건 아닌데. 그렇죠. 뭐 주식 투자도 뭐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좀 부동산 말고는 현실적으로 이게 답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좀 그거 좀 궁금하거든요. 투자는 본인이 가장 잘하는 분야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 같으면 옛날에 이제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서 독특한 분이 있었는데 부동산 이제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 무주택자인 거예요. 근데 수입 자산도 굉장히 많으시는 분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상담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집값 오르는 거에 대해서 그거 집값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왜 그럼 투자를 안 하세요? 그러면 자기는 주식으로 투자하는 게 수익이 훨씬 크다. 직업이 뭐세요? 자기는 회계사다. 회계사 가지고 모든 회사 거를 다 분석할 수 있고 그런 자료를 자기가 이제 보다 이렇게 자료만 이렇게 몇 개 한번 보면 남들보다 더 그 회사의 그 수익성이나 앞으로 미래를 전망을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자기가 실제로 1년에 자기가 투자를 해보니까 연평균 15%씩 그러면요. 수익을 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럼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거기서 보면 정말 비아냥 거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거기서 보면은 그러면은 그리고 그분이 이제 동네도 좋은 동네에 전세를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주거 안정성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떡하십니까? 그 사람 집주인이 이사 가라면 어떻습니까? 자기 걱정 없대. 집주인이 1억 원 올린다면 자기 2억 원 올려준대요. 시중에 이제 전세가가 10억이면 자기는 11억이나 12억을 전세금을 준다는 거죠. 그럼 뭐 자기는 거기서 안 쫓겨날 가능성이 높다. 뭐 그렇게 그런 논리를 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러면 잘하시는 거 하면 되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그래서 주식이 본인한테 맞다, 성격이 맞다, 그것도 좋고 암호화폐가 맞다, 그것도 부동산이 맞다, 이제 부동산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제 주식 투자한 게 벌써 36년이 넘었거든요. 보면은 꼭 부동산이 꼭 아니어도 돼요. 딴 것도 되는데.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월급쟁이, 그러니까 회사 직장인들한테는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더 맞는다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는 게 성공률의 개념인 거죠? 아니요, 수익률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네, 시간적으로. 현실적인 어떤 시간. 네, 시간적으로 보면은 부동산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들거든요. 시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시간 적게 들려면 계약할 때 가서 시간, 팔 때 시간, 그거만 내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시장을 모르지 않습니까? 네, 시장을 모르니까 평소에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이제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장이 무슨 뭐 일주일 되는 확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그 시장에 몰입하게 되면은 오히려 집값 조금 떨어지면 이제 막 오르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이게 떨어질 거 큰일 난다. 지금도 팔아야 된다 그러고 팔면 또 집값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너무 잔파도에 연연하니까. 그래서 너무 이 부동산 공부한다고 시간 너무 많이 썼는 거는 그거는 좀 의미가 없고 정말 공부를 하고 싶어 그러면 일주일에 딱 2시간씩만 하자. 2시간 정도만. 2시간만 꾸준히. 네. 근데 대부분 이제 꾸준히 안 해서 문제지. 자기가 생각날 때만 공부한다 그러고 그때만 이제 반짝해가지고 무슨 뭐 거기서 해서 그런 거지. 매주 2시간씩만 자기가 시간을 쏟는다 그러면은 상당한 이제 고수가 될 거고 시장 흐름을 놓치지 않을 거라 보여요. 그래서 월급쟁이 같은 경우 보면은 나머지 시간을 갖다가 자기 가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으로 따지면 자기 연봉 올리는데 집중을 해야죠. 자기가 회사에 저는 이제 회사에 충성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충성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위에 사람한테 딸랑딸랑 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회사 다닐 때 내가 오늘 하는 일이 회사의 이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 그래야지 내가 연봉 협상할 때 이익인 거죠. 내가 작년에 내가 100억 원의 이익을 갖다가 회사한테 벌어줬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은 내 연봉 1억 올리는데 뭐 이렇게 짭니까? 100억 올렸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걸 갖다가 증명할 수가 있으면은. 근데 그게 아니라 보면은 그냥 열심히 일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니까 연봉이 안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뭐 부동산이 회사원들한테 좀 맞다라는 생각들은 하시겠지만 이제 말씀을 아까 잠깐 드렸지만 이게 이 선점을 하거나 돈이 많으면 뭐 부동산을 사지만 또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요즘 뭐 코인이나 주식 뭐 미국 주식 뭐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또 한국장은 또 계속 빠지고 막 이러니까 맞아요.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그래도 이제 오랫동안 투자를 하셨으니까 어떤 뭐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지. 제가 이제 그래서 재미난 표를 이제 만들어 왔는데 지난 2년간 금리는 어떻게 변했고 그것이 투자 상품에 어떻게 영향을 줬는가를 제가 분석해 왔는데 이게 이제 지난 2년간 이 금리가 어떻게 변했고 지난 2년간 그 투자 실적이 어떻게 됐는가가 나타내는 표죠. 자, 금리가 그러니까 2022년 11월 말부터 2024년 11월 말까지 보면요. 한국 기준금리가 3.25에서 3.0으로 떨어졌어요. 금리가 오히려 인하됐어요. 자, 근데 미국의 기준금리는 4.0에서 4.75로 올랐거든요. 더 올랐다가 이제 떨어진 게 이런 거죠. 5.5까지 갔다 4.75로 떨어진 거고 한국은 이제 3.5까지 갔다가 3.0으로 떨어진 거고요. 그런데 보면은 금리 수준도 미국보다 한국이 낮고 금리는 오히려 인하됐고 이제 미국은 이제 금리를 올라갔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각종 이제 투자 상품에 어떻게 영향을 줬나 보면은 한국의 금은 많이 올랐어요. 금은 뭐냐면 한국에 팔거나 미국에 팔거나 똑같잖아요. 금이. 녹이면 뭐 우리가 갖고 있는 금이 뭐 잉카 제국에서 온 걸 수도 있고 금은 똑같잖아요. 어디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금값은 한국이 엄청 올랐어요. 67%는 올랐어요. 67.4%는 올랐는데 국제 시세는 이제 56.6% 올랐거든요. 국제 시세보다 한국 금값이 더 오른 거는 뭐냐? 환율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그 환율이 우리나라는 금이 적게 생산돼요. 그래서 대부분 수입금에 의해서 이제 시세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 차이가 바로 환율 차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달러랑 연동된다고. 네, 맞아요. 달러 값하고 연동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럼 주식 같은 게 보면요. 다우 같은 경우는 이제 코카콜라 뭐 이런 게 다우죠. 비자카드 이런 데가 이제 다우 지수가죠. 다우 지수는 이제 요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나스닥은요. 무려 75%는 올랐어요. 나스닥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기술주 뭐 7대 성장주. M7이라고 하죠. 아마존 그다음에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뭐 테슬라 또 뭐가 있나요? 메타, 그다음에 알파벳 이렇게 그러니까 7개가 있죠. 그런 회사들이 엄청나게 주가가 오르잖아요. 막 주가가 올라가지고 거기서 75%는 올랐어요. 거기서 보고 더 놀란 건 뭐냐면 우리가 맨날 일본 비웃잖아요. 뭐 1억원이 20년, 1억원이 30년. 일본 주가도요.
40%가 더 넘게 올랐어요. 네. 그런데 지난 2년간 우리나라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마이너스예요. 네. 코스피가 1점이에요. 코스피는 그나마 낫죠. 코스닥은요 7.3이나 떨어졌어요. 자, 이러니까 사람들이 한국장에다가 그 정말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렇게 비아냥거리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서학개미 뭐 이래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국가 전체로 보면 이게 사실 보면 좋은 현상은 아니죠. 우리의 부가 자꾸만 그렇죠. 그 저기 뭐야 유출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수익 내가지고 갖고 들어오면 되지 않습니까? 외국에 가가지고 우리의 돈이 자본이 외국에 갔다가 수익이 내가지고 돌아오는 것보다는 계속 사람들이 저기 미국 주식이 더 많이 오른다니까 자꾸만 돈이 나가고 있잖아요. 기관 투자자도 나가고 개인 투자자도 나가고 네. 이렇게 되니까 돈이 잠깐만 우리의 국부가 유출되는 그런 면이 조금 있죠. 그래서 네. 이런 경우가 있고요. 집값도 보면은 아주 신기해요. 집값은 미국이 이제 10월 달까지밖에 발표 안 해서 이제 10월 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지난 2년간 미국 집값은 7.5%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금리는 오히려 금리가 떨어졌는데 금리는 높은 금리에다가 조금 인하된 거고요. 네. 우리나라 금리는요. 금리 자체가 대출금리가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미국보다 훨씬 낮아요. 그리고 인하폭도 더 커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 집값은 같은 기간 동안에 9.9%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제 상황에서 금리가 낮으면은 주가가 많이 오르고 금리가 높으면 주가가 떨어진다는 게 기본적인 전통적인 이제 경제학 이론이잖아요. 근데 이런 경제학 이론과 반대 현상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한국은 이거를 보면 금리를 보더라도 주가가 올라야 되는 거고 이 금리를 보더라도 이 집값이 올라야 되는 건데 미국은 금리를 보면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 거고 이 금리를 보면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 건데 반대 현상이 벌어졌다. 바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새 이 국장을 잘 안 하잖아요. 네. 국장을 안 하고 대부분 서학개미 이쪽으로 막 몰려가니까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저 뭐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것들도 좀 이제 어떤 뭐 부양책도 좀 해보려고 하고 하지만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제도나 이런 것들이 뭐 막혀 있는 것들도 있고 해서 한 번 안 되니까 더 이제는 계속 이제 유출만 계속되고 맞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미국 가서 돈 벌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또 거기가 계속 돈이 되니까 계속 또 묶여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한국에 또 돈이 안 도니까 경제도 또 안 좋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닌가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미국에 사니까 미국 주식도 하고 있고요. 펀드도 들고 있고 펀드 가입한 게 20년이 넘었어요. 국장도 하고 이제 저는 이제 미국장도 하고 미국에 있는 돈 갖고 돈을 보내는 건 아니고 미국에는 미국 돈 갖고 하고 한국에는 한국 돈 갖고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제 앞으로 이게 한국 주식은 이제 틀렸어. 네. 미국 주식은 이제 앞으로 오를 거야 이제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왜 이렇게 자꾸만 여기서도 양극화가 벌어지나? 그러면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투자 환경 측면에서요. 투자 환경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주식은 100% 투자자예요, 그냥. 그러니까 실수요자라는 게 없죠. 자기가 대주주 아니고 지배주주 아니고서는 실수요자가 아니잖아요. 투자해가지고 수익 내면은 빠져나올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오른다 그러면 자금이 쭉 몰렸다가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자금이 빠지는 그런 시장이에요. 근데 미국은 그거보다는 자금이 자꾸만 들어오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서 자금이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블라비처럼 자꾸 오른 거 있지만 그게 아니라 평소에도 자금이 꾸준히 들어가는 거예요. 401k라고 우리나라 말하면은 퇴직금이랑 비슷한 거죠. 미국은 퇴직금이 없으니까 연금저축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일정 부분을 갖다가 자기 월급에서 얼마 정도 내면은 회사에서 거기에 비례해서 매칭을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만약에 $100씩 저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회사, 좋은 회사 같은 경우는 50% 매칭 그러면 $50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150 갖고 이제 사는 거죠. 근데 그 사는 게 이제 그냥 은행에서 저축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채권이나 주식에다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운영하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401k를 들어요. 안 들으면 손해? 왜? 회사에서 매칭을 안 해주니까. 안 들면 회사 입장에서 땡큐죠. 자기가 매칭을 안 해주는데 개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50% 매칭해주는 회사 같은 경우는 투자 수익률이 하나도 없어도 50%만큼 이익이 생기는 거니까 안 하면 바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애들한테 무조건 너희들은 401k는 무조건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자꾸만 그 자금이 사람들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마다 그 돈이 자꾸만 이 주식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보면 꾸준히 계속 이제 올라오는 게 자금 측면에서 이제 그런 거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 100% 투자자에만 의존을 하잖아요. 한국 주가가 오를 것 같아 그럼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안 될 것 같아 그럼 빠지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더 근본적인 거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에 문제가 있어요. 왜 한국에는 엔비디아가 없을까? 한국에는 왜
마이크로소프트가 없을까? 한국에는 왜 테슬라가 없고 왜 그런 혁신 기업이 없을까를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 앞서가지고 그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정치권도 그렇고 우리는 국민들도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우리는 그런 기업이 없을까? 규제가 많아서 그렇죠. 미국은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돼요. 운전하다가 좌회전 금지, 거기서는 좌회전하면 안 돼요. 좌회전 금지 표시가 없어? 그럼 다 좌회전돼. 유턴도 아무데나 다 돼. 하지 말라는 것 빼는 거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냐면 하라는 것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기존에 있는 법안에서 법이 없는 걸 새로 사업을 시도해 한국에서는 불법 뭐를 개발해서 뭘 했습니다. 불법적인 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걸 했는데 법이 없어. 그럼 다 해도 돼. 그러다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법을 만들어서 그걸 규제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새로운 걸 시도를 하는 거예요. 시도를 하다 보니까 실패한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다 보니까 혁신적인 게 계속 만들었죠. 인터넷 같은 것도 미국에서 개발했잖아요. 거기서 보면 아까 전기차 같은 경우도 옛날 100여 년 전에 만들었지만 전기차가 세계적인 전기차를 갖다가 하는 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세계적으로 새로 개발해가지고 한 거는 별로 없죠. 이제 노래 같은 건 잘하지만 아파트 이런 거 잘하지만은 그 새로운 그런 산업적인 거에서는 그게 없는 거는 바로 규제 때문에 그래요. 기업들에 대한 규제. 네, 사실 이게 기업이 잘 돼가지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도 막 올라간다고 하면 그래야죠. 네, 그러면은 그래야죠. 뭐 젊은 분들도 뭐 꼭 아파트 아니어도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있다고 하면 뭐 거기서 이제 또 돈 묻어두고 나는 그냥 열심히 일하면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401K 뭐 이런 것처럼 또 이제 노후 대비도 되고 하면 좋은데 우리는 또 그런 게 또 약하다 보니까 또 이제 집을 안 사면 안 된다 이런 쪽으로 계속 가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뭐 이런 뭐 부동산부터 뭐 주식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긴 했는데 결국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지금 변수도 너무 많고 그리고 지금 뭐 하루하루 막 지금 얘기들이 막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가 약간 지금 뒷전이란 말이죠. 근데 결국에 또 이게 위기는 또 기회라고 또 몇 달 아니면 뭐 1, 2년 지나면은 아 그때가 맞았구나 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직 미래를 안 가본 현재 있는 분들한테 과거의 경험도 있으시니까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강의 때나 또는 이제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해 줄 때 비관론자 중에서 부자가 없다. 부자 중에서 비관론자가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일개 개인이 세상을 변화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세상은 계속 변하거든요. 그 변하는 세상을 이용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건 굉장히 쉬워요. 시장이 앞으로 집값이 올라가요? 올라가면 만약에 주가로 예를 들게요. 주가가 앞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주가를 현물 사놓으면은 올라가죠. 저기 내가 수익을 내죠. 주가가 떨어져요. 그러면 보면은 거기서 뭐 고버스, 그러니까 인버스 또 더해가지고 고버스 이런 거다 투자하게 되면은 수익을 더 낼 수 있잖아요. 자기가 방향성만 확실히 안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에서 얼마든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세상이 난 계속 주가가 오를 것 같아가지고 주식을 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또 상황이 변하면 또 그거에 맞는 투자 방법을 자기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좀 열린 마음 갖고 세상을 보고 시장을 봐야지 나는 꼭 이렇게 될 거야. 거기다가 플러스 당위성까지 가면은 주가는 무조건 떨어져야 돼. 주가는 무조건 올라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은 자기가 이제 투자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기가 그때 상황에 맞춰서 가장 본인한테 맞는 전략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A라는 사람이 성공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 똑같이 쫓아가면은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하러 그 집을 사. 그 돈 갖고 딴 거 투자해가지고 하면 수익이 더 커. 그 집 사는 거는 굉장히 바보짓이야. 아주 회사에 친한 이제 이 과장이 그런 거야. 이 사람은 김 과장인데 이 과장이 누구한테 맨날 그런 얘기해. 그래. 이 사람이 워낙 논리가 탄탄해가지고 이 김 과장이 그래 알았어. 그 집을 안 살게. 그러고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만 이 과장은 아버지가 집이 있는 분이에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살고 있는 분이야. 외아들이야. 그분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면 자기는 받을 사람이야. 그러니까 맨날 그런 얘기하고 이 사람은 뭐냐면 자기 집에서 자기가 다 도와줘야지 자기가 도움받을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둘이 한 50살이 됐어. 근데 이 사람은 아버지한테 집을 물려봐가지고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 과장이 집을 왜 사? 맨날 이 얘기만 같이 동조했다가 갑자기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경우도 엄청 많거든요. 본인한테 맞는 전략을 쓰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 뭐 오르고 내리고 항상 변화하는 게 이 세상에 뭐 투자 초고 다 그런 건데 그 안에서 이제 기회를 찾으면 되는 거고 내가 접근 안 되면 또 다른 거에서 또 찾으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내가 더 나아지려고 하는 거지. 여기서 이제 멈춰서 어차피 저거 해봐 뭐 안 돼 하면서 이제 비관을 가지면 될 것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정리할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수익은 세상이
혼란할수록 수익이 커져요. 손실도 커지고 수익도 커져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커지거든요. 그렇죠. 내가 흐름을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된 시장은 손실의 위험도 적지만 수익의 대박의 그 기회도 적어요. 근데 이게 급변하는 시장에서는 내가 손실 날 가능성도 높지만 이익을 낼 찬스도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을 잘 지켜보고 여러분한테 가장 맞는 전략을 채택하는 게 정답이죠. 결국 리스크 없이는 뭐 이득도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투자를 한다. 이거 말고는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아기곰님 모시고 앞으로 뭐 부동산 시장부터 지금 뭐 정책 방향이나 아니면 지금 뭐 1주택, 무주택, 뭐 2주택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청하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아기곰님하고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